관찰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특별히 이제 영화가 나오게 된 탄생한 바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세기 영화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어떤 그 시각 체계의 변화를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폄하라고 여기 지금 썼는데, 눈의 폄하는 사실 마틴 제이의 책 제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19세기에 오래된 구시각 체계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게 그 전제예요. 19세기에 그 전까지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되어 왔었던 어떤 시각 체계가 위기를 겪었고, 그 결과 모더니즘 예술, 뭐 인상주의 이런 예술들, 그리고 영화까지 이어지는 어떤 변화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19세기 그 구시각 체계의 위기를 일단은 마틴 제이의 주장처럼 원근법의 쇠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근법의 쇠퇴는 19세기 광학기구, 다양한 광학기구들이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기계 눈이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근법은 사실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었냐면은 지난 강의들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 객관적인 이미지, 객관적인 재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객관적인 재현을 만들어내는 테크닉이었는데, 사실 그런 테크닉을 혹은 뭐 이렇게 장치를 쓸 필요 없이 기계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객관적 시선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 19세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진인 거죠, 사진. 동시에 이 사진 기술이 이제 완성되면서 더 이상 실제 눈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눈의 무덤이기도 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인간의 눈은 태고의 특권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주체가 탈중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보는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조금 다른 대안들,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관람자적 인식론, 보는 자, 보는 시각적 주체에 대한 대안으로 기계적인 시각들 혹은 다양한 시각 그 보조 장치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였던 거죠. 19세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합리주의가 주도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확장되면서 과학적 합리주의, 이성중심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모더니즘의 시초라고 하는데, 사실은 칼레이도스코픽 이미지, 아니면 요지경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더니즘 예술 형태를 알 수 없고 막 뒤섞여 있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어떤 예술들, 영상이든 아니면 그 미술이든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중심주의에 대한 확신이 위기에 처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시각적인 것에 대한 폄하로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제이의 19세기 구시각 체계의 위기에 따른 결과로서 마틴 제이의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틴 제이가 이제 가장 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 작가가 조나단 크레리인데요. 조나단 크레리가 1990년에 썼던 책이 관찰자의 기술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조금 이제 빌려서 이번 그 강의 제목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17, 18세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하학적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광학, 다시 말하면 되게 과학적이고 또 기하학적이다. 다시 말하면은 반경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근법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시각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하학, 도형적이고 좌표 찍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줄로 연결돼서 좌표 찍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광학에서부터 19세기에 이제 생리학적 광학, 생리학적 광학이라면 눈이 일단 눈이라고 하는 시지각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광학인 거죠. 이거는 원근법적인 광학은 기하학적 광학이니까 경험으로부터 유리된 광학, 이미지, 구도 이렇게 잡힌 거고,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요지경, 실제로 내가 막 혼란스럽게 보는 것, 세상이 빙빙 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사실 상당히 이제 감각 중심인, 우리 지각 중심의 광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이행 과정이 발생했는데 언제? 19세기에. 이것이 바로 인간 주체의 새로운 어떤 재구도,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조나단 크레리의 주장입니다. 크레리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와 내가 보는 어떤 세계, 근데 지식으로서의 시각 상관없이 생략적인 시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가짜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을 품게 만들었던 다양한 기술이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시각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사실 뭐 돋보기를 쓰면은 볼록 렌즈를 쓰면 어떻게 된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로도 되게 좀 일반적이지만 시각을 변형시키는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되게 심화된 거죠. 이런 것들은. 예, 막 돌아가게 하고 다른 그림들이 뭐 합쳐지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19세기 광학기술 기구들이고 이런 것들이 관찰자로 하여금 이런 의문을 갖게 하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의 어떤 갭을 느끼게 하고 이럼으로써 기술적 감각의 탄생은 주관과 객관의 이 관념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그냥 어떤 이미지, 사실은 감각과 뭐 우리 지식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오브제로 구체화했다. 뭔가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오브제로 보았다는 거죠. 19세기 과학은 기하학적 광학 법칙, 이제 원근법에서 계속 얘기하는 빛은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직진, 태양이죠. 원래 빛의 모든 원천은 태양부터 직진한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면 굴절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굴절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것은 원근법적으로 투영해서 볼 수 있다. 혹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광학 법칙이라면 이것과 기계적인 빛의 전송,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방향적인 어떤 시각, 빛이 가능하게 하는 시각으로부터 인간 시력의 물리적 차원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개별적인 경험적인 차원의 시각으로 관심을 전환시킨 것이 바로 이 19세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19세기의 시각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자 중심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적 시각에서 이제 경험적 신체로, 그러니까 원근법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이상적 신체로부터 경험적 신체로 이동하게끔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탈중심화에서 다시 재신체화가 되는, 다시 신체로 돌아가는, 모든 감각의 주체가 신체가 되는 이제 어떤 그런 관찰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이라고 하는 모든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직진으로 뻗어 나오는 어떤 신적인 방사, 이걸 이제 루멘이라고 하는데 빛에 대한 개념도 변해요. 이런 루멘이 이제는 구체적인 관람자 눈에 지각된 빛, 룩스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가 지각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카메라 obscura처럼 어두운 방에 상이 맺힌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현상이죠. 과학이지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사실 객관과 주관을 벗어나는 어떤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룩스라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사실 이제 인상주의 그림에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신적인 방사의 어떤 개념으로는 모든 것이 고유하게 이제 원천으로부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색채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만약에 검은색 옷을 입었으면 이거는 무조건 검은색인 거죠. 본질적으로. 하지만 이 관람자 눈에 지각된 빛, 룩스를 보면 지금 화면 속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빛 때문에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밝게. 어떤 부분은 뭐 붉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룩스의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 19세기. 1820년대 프레스넬의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루멘의 직선적 개념, 빛은 일방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훼손시켰다.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다. 네. 입자가 진행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색채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위상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말한 이제 룩스처럼 색채는 내재적으로 모든 어떤 존재에 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내부적인 색과 합쳐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게 사실 괴테의 색채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뉴턴의 광학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빨주노초 판단보로 나누어서 빛을 분석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과학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 빛의 개념이에요. 괴테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빛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빛에 대한, 다시 말하면 색채에 대한 논의를 펼치죠. 이런 방식들로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주관, 객관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뒤집히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어떤 접근법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인상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시각적 충동이 기원해서 모더니즘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인상주의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이 여기 지금 나오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부분들인데요. 이게 원근법적 그림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다. 계속 얘기한 거. 멀리서 보는 것처럼 참이 캔버스의 반대편에 관념적이고 또 기하학적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 연극적인 장면을 그려넣기보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참의 공간이 있는데, 그죠? 이걸 캔버스에다가 옮기는 것이, 그죠? 기하학적인 좌표찍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좌표찍기 이런 방식으로 그려넣기보다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죠? 눈의 망막위에 남겨진 색채의 경험을 복제하고자 했다. 이런 색채들. 이건 정말 절대 이렇게 지금 좌표와 찍은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의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인상주의의 이제 특징인데, 작업들 보면은 미완성 같이 보이고, 선명한 붓자국이 뭐 보이고, 평면화되고 단축된 공간. 그리고 소재도 민주화라고 하는 건 소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재 혹은 주제죠. 옛날에는 중요한 거를 그렸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만 그려요. 건초더미. 지금 이거는 건초더미, 모네의 건초더미죠. 이거는 수련.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건초더미 수련 그렸으면 이걸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 다른 순간에 여러 개를 연작으로 그리는 거죠. 왜?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가 이걸 그리는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에 어떤 색깔로 표현되었는지, 어떤 색깔로 비춰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지만 그린 거죠. 이 사람이, 모네가. 그래서 모네, 건초더미 같은 소재 연작들이 같은 주제, 다른 시간으로 쭉 만들어지고, 내용은 더덥고 일시적인 순간의 포착이 되는 거죠. 이런 구도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시각에 대한 의심은 그리는 행위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 이게 확실해? 이거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그냥 객관적인 좌표찍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확실한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순간이라도, 이거는 내일은 없어지는 비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겠어 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바로 하나의 가치가 되고 미학이 되었다. 모더니즘 미학인 거죠. 바로 반시각적, 반원근법적, 반구성, 반구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비슷하게 이제 원근법에 반대되는 어떤 시도들로서 큐비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20세기 우리 큐비즘 보면 그냥 사실은 뭐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카소의 화가 모델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 화가와 모델. 여기서도 지금 화가와 모델인데 중간에 이제 스크린이 보이고 이렇게 지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림자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자라는 그림인데 너무 웃기게 여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사실 이 모델과 유사하다고 해요. 그죠, 보기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림자가 화가, 다시 말하면은 무언가를 보는 자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게 바로 이 뒤로 그림, 아까 우리가 봤던 원근법 그림에 대한 메타 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좌표찍기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빛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지금 하나의 눈에서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죠? 가상의 3차원에 포착된 대상이 하나의 순간이지만 하나의 시점일 뿐이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 및 시선에서 바라본 대상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그냥 막 담은 거죠. 시각 중심의 예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각을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뭐 있는 그대로 막 하면서 강조했었던 그런 원근법이 결국은 시각을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흘러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포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봤다면 우리가 이제 조각과 미술의 순간성, 시간 예술로서의 문학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조각이 뛰어난 역동성을 표현했다. 빙켈만이라고 하는 미학자가 그렇게 이제 칭찬을 했었고요. 이 조각을 가지고 레싱 역시 이 라오콘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레싱 역시 미술이 찰나적이고 제한된 모습 형상이라는 것,
이제 설명하고, 또 반대로 문학은 시간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두 가지가 모두 영화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각 인상주의 회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어떤 시각성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사실 시간의 예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일단은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사에 친화적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서사는 항상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화가 카메라 중심적 시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실주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트릭은 넘어선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림이었잖아요. 사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근법의 트릭은 넘어선 어떤 카메라적, 영화적 사실주의를 가진 채로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영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시네마토그래프적인 성격과 판타지, 서사라고 하는 시네마적인 특성을 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에 이렇게 변화된 시각의 흐름 속에서 탄생을 한 거죠. 이런 방식들이 사실 이제 19세기에 일어났던 시각 체계의 그 쇠퇴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이 결과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고 있는데요. 20세기를 넘어가는 거죠. 시점의 탈초월화, 반원근법적인 어떤 구도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인식 주체가 다시 신체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공간을 넘어선 시간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관점이 또 초월화로부터 다시 벗어나고, 그러면서 절대 역사나 실제 역사에 대한 어떤 전제, 대전제, 절대적인 누가 봐도 진실인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무너지면서, 역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겪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주관적이고 사소한 역사들이 큰 역사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신역사주의의 흐름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19세기 말에. 이러면서 이제 니체, 푸코로 이어지는 20세기 새로운 사상이 또 사상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그송의 철학과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또 맞물려서 20세기 예술에서 눈의 폄하, 모더니즘, 아까 인상주의 모더니즘 예술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마틴 제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20세기 영화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